인플레이션의 consequences,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모든 가격이 똑같은 정도로 상승한다면 동시에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모든 제품들 우리가 소비하는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서비스들이 똑같이 5%씩 상승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근로자들의 급여도 임금, 뭐 시간당 급여, 뭐 월급 뭐 다 좋습니다. 5% 상승한다면 그러면 사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임금 상승률과 다른 제품, 서비스들의 가격 상승률이 똑같다면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제 실제로는 현실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상승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이라든가 뭐 월급은 뭐 상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구매력이 줄어든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다. 퍼체이싱 파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매력이 감소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상 모든 재화와 서비스 그다음에 임금까지 다 상승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대체로 이러한 현상은 단기에 잘 나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화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고 어떤 재화는 상대적으로 더 싸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상대 가격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그 다음에 임금까지 포함을 해서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예, 어떤 재화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어떤 재화의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 바스켓,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비자의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들의 가격이 대체로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일률적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똑같은 퍼센티지로 상승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는 구매력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의도치 않게 계획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구매력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어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대 가격이 변한다면 어떤 자원 배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로 사실상 거시경제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그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임금도 협상을 통해서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기업체들이라든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고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expected gains 그 다음에 뭐 죄송합니다. unexpected gains, unexpected loss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간단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은 각각 어떤 사람들인지 뭐 winers라고 이야기도 하고 losers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winers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losers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냥 여기서는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임금 계약을 3년 임금 계약을 한 경우, 3년치 연봉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명목 계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연봉 3천만 원씩을 계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지 않도록 그래서 올해 3천만 원 받고 내년에도 3천만 원 받고 내후년에도 3천만 원을 받는 이제 3년 텀으로 명목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과도하지 않다면 뭐 한 대체로 한 1%, 2%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뭐 그래도 조금 손실은 볼 수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네,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의 손실이겠지만 만약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명목 임금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겠죠.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임금 근로자의 경우, 워커의 경우 구매력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명목 임금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혹은 근로자는 루저가 되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지면 3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진다면 사실 실질 구매력으로 봤을 때는 3천만 원어치까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위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그젬플은 이제 리타이어 한 사람들 펜션을 받는 어떤 은퇴 근로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연금, 연금을 수급하는 은퇴 근로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연금 이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연금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이렇게 적립을 하면 일정 나이가 도래하게 되면 이제 연금의 형태로 수급할 수 있는 뭐 그런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과서나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기업이 은퇴한 사람에게 이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어떤 회사에 몸담고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연금 패키지를 지급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연금을 어떤 형태로 지급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연금의 형태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뭐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얼마씩 명목 가치로 지급하는 것이죠. 명목 가치로 예를 들면 매년 300만 원씩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당장 은퇴를 해서 매달 300만 원씩 받으면 뭐 괜찮겠지만 자, 이게 3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5년 뒤에도 3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300만 원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구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회사가 제시한 어떤 펜션 패키지가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지 않은 경우, not indexed to inflation은 이제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연동됐다는 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2% 실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연금을 2%만큼 더 지급하는 거예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매달 내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 실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매월 지급하는 펜션 연금 금액이 2% 상승해서 예를 들면 306만 원씩을 이제 지급하는 형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물가 연동 형태의 연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겠죠.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연금을 수급하는 퇴직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손실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경우에 루저는 바로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퇴직 근로자라고 할 수 있고 위너는 누구냐면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만일 예상을 할 수 있었더라면 퇴직 이후에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예상할 수 있었더라면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 회사와 조금 다른 형태의 연금 패키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손실을 보는 것이고, 만약 예상을 했었더라면 첫 번째 케이스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면 사실 그러니까 웨이지 컨트랙트 관점에서 보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3년짜리 임금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은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물가 연동 형태의 임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것이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연금 패키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더 협상을 통해서 물가와 연동되는 형태의
연금 패키지를 요구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는 어떤 은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출을 하는 은행. 그래서 대출을 이제 어떤 고객에게 그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이제 주택 구입 관련한 대출을 시행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로 하면 주택담보대출이겠죠. 주택담보대출을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뭐 이전까지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이러한 어떤 패턴을 보였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보통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경우는 실제로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뭐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대출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범위 내에 있다면 은행이 손실을 보지는 않겠지만 만일 인플레이션이 예상하지 못하게 과도해진다면 그렇다면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높여야겠죠. 금리를 우리 피셔 이퀘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금리를 높여야 됩니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뒤집어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은행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명목금리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명목금리가 고정금리의 형태예요. 뭐 예를 들면 3%로 일정하게 계속해서 이제 이자 상환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크게 하락하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의사결정을 하는 뭐 기업이나 은행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사실상 실질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구매력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자를 상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의 구매력의 일부를 은행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빌려 썼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이제 금리로 표현되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은행에 돈을 빌리면 그것에 대한 대가 이자로 돈을 주는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의 구매력을 은행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 이자율이 플러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구매력이 나한테서 은행으로 가는 것이지만 만약에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건 구매력이 은행에서 다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이게 지나치게 높아지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행은 애초에 예상했던 구매력을 충분히 소비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죠. 실질 이자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심지어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오히려 거꾸로 구매력이 은행에서 소비자로 이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률이 실현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째 에그젬플에서 위너는 대출을 받은 가계 소비자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루저는 은행이 될 거예요. 또는 뭐 은행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되겠죠. 쉐어홀더들.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 이제 하나의 오거나이제이션이니까 은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의 두 번째 섹션에서는 내가 페더럴 리저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교재는 미국 교재여서 이제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고요. 그걸 중심으로 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한국 상황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모르겠습니다.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교과서는 한국 사례가 조금 소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저는 영어 교재를 보고 있어서 한국 시스템은 당연히 나와 있지 않고요. 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과 한국 중앙은행 시스템, 한국은행 시스템을 조금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그 중앙은행의 시스템과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외국계 은행들이 어떠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다음에 한국의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터랙션을 하는지를 뭐 둘 다 알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Federal Reserve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을 Federal Reserve Ban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Fed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Federal Reserve Bank라고 해서 이게 뭐 그 연방 정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예. 연방 준비 은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뭐 그렇다고 해서 연방 준비 은행이 이제 뭐 연방 정부의 하나의 무슨 조직의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니고 이름만 이렇게 부르고요. 그냥 매우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퍼블릭 섹터는 맞는데 정부의 한 그 연방 정부의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독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중앙은행은 독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미국 그 은행사라든가 그러니까 히스토리 같은 거죠. 중앙은행의 히스토리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 뭐 미국 역사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연방 국가가 형성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각 지역마다 자치주가 있었고 이제 주법에 따라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거래라든가 금융 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각 주죠, 거의 뭐몇 개의 주 혹은 뭐 하나의 주 지역별로 이런 게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으니까 뭐 이쪽 뭐 뉴욕이라든가 이쪽 중심으로 이쪽에 어떤 금융 안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뭐 뱅크런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은행이 파산을 해서 많은 예금자들이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대량 인출 사태로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뱅크런이 나타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과거 미국 역사 금융사를 보면 지난 뭐한 200년 사이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지역별로 이렇게 뭐 디트로이트나 뭐 시카고 에어리아 중심으로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 지역이 있었을 것이고 남부에도 또 이러한 형태, 그다음에 이제 서부에도 지역별로 이렇게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 사이의 경제 교류가 물론 있겠지만 더 큰 관심사는 이렇게 그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의 이제 금융 안정 혹은 경제적 거래, 트랜잭션을 이제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초부터 한국과 같이 처음부터 그냥 어떤 한국은행,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조직이 존재해서 여러 가지 금융 안정이라든가 경제 거래,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 하기 시작했던 것은 아니에요. 미국 시스템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법인 같은 형태, 우리로 하면 이제 법인이죠, 그렇죠? 재단 법인 이런 그 독립 법인의 형태로 은행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중앙은행 비슷한 어떤 그러한 형태가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에 뭐 상업은행이라든가 시중은행이 대량 인출 사태로 인해서 지급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지역 경제가 나빠진다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기업 도산, 부실 대출의 문제로 은행 몇 개가 순식간에 이렇게 도산해 버리면 그 지역 경제의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독립 법인이 존재했고 그 독립 법인이 그러니까 예,
최종 대부자의 형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라스트 리조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의 형태. 그러니까 어떤 은행들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독립법인의 형태로 지역별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텍사스 같은 곳에 가보면, 텍사스 같은 곳을 보면 거기는 그냥 어떤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이 발행한 그런 화폐를 쓰기도 했었어요. 우리 전에 봤지만 종이돈 같은 거, 페이퍼 머니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된 연방 정부가 백업하는 형태의 이제 화폐도 이후에 뭐 연방 정부가 형성된 다음에 이제 이후에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방 정부가 형성된 다음에 각 지역별로 존재했었던 어떤 이런 그 최종 대부자, 그러니까 어떤 독립 법인의 형태의 금융 안정 기구 혹은 뭐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수행했던 그런 기구들을 통합해서 이제 Federal Reserve Bank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한번 가보시면 Federal Reserve Bank의 그 브랜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열 몇 개의 브랜치가 미국 전역에 퍼져 있고 일종의 이제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본점의 형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보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보드 오브 거버너스라고 얘기하는데 보드는 이제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은 저기 그 어디죠? 시내에 있죠. 시청 근처에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을 공사 새로 이렇게 좀 몇 개 허물고 새로 건물을 좀 재건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증축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새로 건물을 짓게 되어서 잠시 저기 그 남대문 쪽에 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본점 헤드쿼터라고 한다면 지역별로 또 이렇게 지점들이 있어요. 인천에도 하나 있고 광역시, 뭐 부산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고 뭐 강릉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히스토리와 백그라운드는 한국과는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의 중앙 집권적인 어떤 중앙은행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각 지역별로 존재했었던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던 그런 법인들이 이제 하나의 형태로 통합이 되어서 중앙은행으로 뭐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연방 정부로부터 얼마만큼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은행이겠죠. 애초에 원래 그렇게 출발했던 금융기구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한국은행은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정부가 입법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법도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초에 어떤 형태로 출발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사실상 과거 이렇게 한 30년, 4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뭐 훨씬 이전 역사까지 되돌아보면 정부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정부의 어떤 청와대라든가 기획재정부, 정부의 어떤 그,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영향력에서 그렇게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결정을 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를 선임할 때도 이제 청와대의 그 압력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예전에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한국은행에서 잠깐 일을 할 때 뭐 이렇게 제가 보고서를 하나 작성한 게 있어서 그 보고서 관련해서 이제 뭐 제 바로 위에 있는 보스죠. 상관, 저와 이제 보스와 이제 총재를 만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셋이 이제 그 총재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뭐 하는 총재가 꽤 옛날 일이에요. 하는 총재가 뭐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 이제 금융통화위원을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로부터 상당한 그 압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인가요? 꽤 긴 시간이었었어요. 20분인가 30분인가 그 총재의 그 토로를 한참 동안 듣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고서 얘기는 거의 못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터리 시스템은 뭐 통화 정책 혹은 뭐 통화 시스템 이렇게 뭐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중앙은행의 역할들을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우선 중앙은행은 무엇이고 중앙은행은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을 관리 감독하고요.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금리와 통화에 대한 일련의 정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에서 가장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한국은행 안에 이제 은행 감독 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는 감독 기구가 한국은행 내에 하나의 부서로 존재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분리가 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은 권한이 금융감독원, 금감원으로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금융위원회로 또 이전이 돼서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은 사실 한국은행에 거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능은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금리와 통화에 대한 일련의 정책을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통화 정책, 한국은행 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은 통화 신용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화 금융 정책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카데미아에서는 거시경제 학 분야에서는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을 통화 정책, 통화 금융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은행 법에는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통화 신용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신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출의 형태예요.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빌리고 빌려주는 바로 그 크레딧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Monetary Authorit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뭐 통화 당국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통화 당국, 네. 정책 당국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한국은행법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중앙은행은 그 존립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중앙은행이 존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왜 존재하는가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목적은 존재하는 존립 이유겠죠. 존립 이유는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제1장 제1조에 한국은행의 이제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가 안정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적은 바로 물가 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한 이후에 원래 이제 제1장 1조에 요거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요거밖에 없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넘버 2가 들어갔습니다. 2항이죠. 한국은행은 통화 신용 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골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골이 바로 금융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금 논란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이라고 했을 때는 이걸 이제 뭐 거시 건전성 이런 표현으로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서 거시 건전성, 금융 안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우리가 과거에 IMF 경제 위기를 겪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법에 넣은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어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이러한 이제 정책을 통해서, 물론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언론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대체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형태로, 에,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형태로 이제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하고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지금 현재 0.5%예요, 기준금리가. 자, 그러면 이제 경제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혹은 과열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제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겠죠. 지금 0.5% 상태인 것은 우리가 지금 리세션 상태에 있고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리고 뭐 소비와 투자를 가능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다면 이제 기준금리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대출도 크게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경제가 이제 정상화되어서 기준금리도 정상화해야겠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25% 수준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최소한. 이 팬데믹 이전에 1.25%였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면 1.25%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두 번째 목적이 금리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우 많은 가게가 부동산 구입,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예. 그 부동산 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정상화되었는데 여전히, 물론 경제가, 전반적인 거시경제가 안정화되고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소득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제 회복 국면에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직 상태에서 금방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가구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그게 팬데믹을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이전 수준으로 갑작스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이질적이고,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물론 이제 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그렇고 회복 국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의 변화가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금융 안정이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융 안정에 상당히 많은 그 초점을 맞추고 통화 신용 정책을 수행을 할 거예요. 적어도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융 안정을 모니터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택 관련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거예요. 0.5% 기준금리가 0.5%였으니까 당연히 대출 금리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근데 만일 이게 팬데믹 상황을 빠져나와서 기준금리가 1.25%로 정상화된다면 당연히 가계 부문에 상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거라고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구 소득이 모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널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정상화하게 되면 주택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가게가 주택을 어쩔 수 없이 판매해야 되거나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상환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 안정을 명시적으로 우리가 법에 포함시켰을 때 고민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바로 이 금융 안정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의 그 존립 목적은 첫 번째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 금융 안정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존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Federal Reserve Bank도 우리가 미국의 경우 살펴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완전 고용 달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어떤 논란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제 한국은행에 계신 분을 통해서, 전에 같이 일을 했던 분을 통해서 이제 전해 들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금융안정 대신에 완전 고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국회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입법 활동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법을 개정하거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뭐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뭐 내부적인 이해관계도 좀 얽혀 있고, 그래서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의 듀얼 맨데이트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고, 대다수의 국가에서의 듀얼 맨데이트는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과 고용, 완전 고용 달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도 있는데요. ECB도 똑같은 듀얼 맨데이트를 채택하고 있는데, ECB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에요. 그 독일의 경제 규모가 유럽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독일의 어떤 입김이 가장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엔 독일의 입김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제 ECB에서도 독일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독일이 과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 물가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독일에게는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훨씬 더 많은 웨이트를 첫 번째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법에는 명시적으로 물가 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low and predictable levels of inflation level, inflation입니다. levels of inflation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가능한 예측 가능하고 낮은 수준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최근에는 뭐 2000년 이후에 최근 20년 동안에 다수의 중앙은행들이 채택하는 방법은 바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입니다. 물가 수준 목표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 중앙은행이 퍼블릭한테 공표를 해요. 한국의 물가 상승률 우리가 2%로 관리하겠다. 이게 일종의 타겟이죠. 타겟 레이트를, 그러니까 목표율을 대중에 국민들한테 공표를 하고요. 그 목표율인 2%를 이런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가들은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달성하냐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서 25장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주로 이제 리저브와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리저브는 이제 지준금이고요. 그래서 지준 시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커다란 차이점 중에 하나가 미국은 지준 시장, 그러니까 리저브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준 시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하는 게 있고 리저브 마켓입니다. 이쪽은 한국은 어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냐면 이제 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제가 이 둘을 좀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선 그러니까 Federal Funds Market 리저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저브라고 하는 것은 지준금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지불 준비금을 줄여서 지준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 시중은행, 뭐 상업은행들이겠죠. 일반 시중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지불 준비금을 관리를 하는지, 얼마만큼의 지불 준비금을 보유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지불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법정 지준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제 우리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중은행, 상업은행들은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을 받으면 그 중에 뭐 상당 부분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기업이라든가 다른 가게라든가 혹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요. 그래서 그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이제 예금자들에게 예금 이자의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이제 은행의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자, 문제는 시중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자신이 예금한 금액을 우르르 몰려와서 찾아가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주 거래를 하고 있는 어떤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이 뭐 외국의 혹은 뭐 다른 기업들 뭐 이런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큰 금액을 대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우리 대차대조표를 보면 여기 이제 예금 항목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쪽에 이제 대출이 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주 거래를 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뭐 현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차대조표에 보면 여유 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럴 때 갑작스러운 어떤 대출 수요라든가 혹은 예금자들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withdrawals라 그 인출이죠, 그렇죠? 예금 인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대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은행들은 일정한 금액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당연히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돈도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법정 지준금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법정 지준금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당연히 이제 법정 지준금만큼만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인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인지를 이제 은행은 결정을 하겠죠.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바로 예금자들의 인출이라든가 혹은 기업들 신규 대출 혹은 뭐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대출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겠죠. 자, 은행의 리저브라고 하는 지준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형태를 갖습니다. 하나는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은 예금도 지준금이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중앙은행에 자발적으로 예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인 것이죠.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중앙은행에 그렇게 예치를 할 수도 있어요.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이 바로 지준금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볼트 캐시도 있겠죠. 볼트 캐시는
자기 금고에다가 이렇게 화폐를 돈다발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은행은 지준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준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든 아니면 뭐 은행 금고에다가 현금 다발을 쌓아놓든 이렇게 지준금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자금이에요. 펀드예요, 펀드. 그러니까 어떤 돈인데 어떤 자금이냐면 즉각적으로 지급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혹은 뭐 경제 거래, 지급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우리가 유동성 리퀴디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사실 리퀴디티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래나 트랜잭션에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금은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뭐 달러로 바꾸든 뭐 원화로 바꾸든 뭐 유로로 바꾸든 바꾼 다음에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금융 상품은 어느 정도 거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유동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금융자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거는 경제 거래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유동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자금들을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준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은 유동성인 것이죠. 즉각적으로 지급 결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다든가 혹은 예금자들한테 돌려준다든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펀드이기 때문에 자금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형태의 유동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준금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형태 은행들이 뭐 국공채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국채를 구입 매입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들도 일종의 리퀴디티라고 볼 수 있지만 리퀴디티가 유동성이 매우 낮은 금융 상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일단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캐시라든가 리저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유동성이 높은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은행들이 유동성이 풍부해야 될까? 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경제학만 계속 했었으면 뭐 연구하고 뭐 이제 강의하고 이랬었으면 아마 이렇게 이 현실 감각이 별로 없었을 텐데 다행히도 이제 저는 그 뭐 연구소에서도 일을 해봤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그, 여러분 그 강남역에 있는 삼성 그 타운에 한번 가보시면 그 삼성전자 건물 있고 삼성물산 그 다음에 삼성생명 세 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법인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KB은행도 있고 거기 이제 삼성타운에 다 오피스를 하나씩 렌트해가지고 은행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뭐죠? 소매 업무는 잘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창구 텔러 업무를 좀 보고 싶으면 되게 불친절해요. 그래서 저는 잘 이용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친절하지 않고 왜냐하면 법인 상대로 그 영업을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이 사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뭐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그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월급.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만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뭐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행정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장에 있는 그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직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직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한 사람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 500만 원인데 만 명이면 금액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이 뭐 기업 어카운트를 우리은행에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은행에도 있고 신한은행에도 있고 뭐 KB에도 있고 여러 이제 은행들의 에,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그 삼성전자의 어카운트에서 직원들의 어카운트로 금액이 쫙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월급이 500만 원씩 만약에 뭐 만 명만 해도 얼마인가요? 500만 원에 만 명, 한 500억 되나요? 네, 맞습니까? 500만 계산해 볼까요? 예, 1000명이면 50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500억 맞네요. 500억입니다. 500억.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500억이라는 금액, 만 명만 돼도 500억이라는 금액, 만 명 훨씬 더 됩니다. 만 명만 돼도 500억이라는 금액이 순식간에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실 이러한 비즈니스를 뭐 우리 은행 입장에서 보면 시중 은행들이 삼성전자라 하고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직원들이 뭐 몇천 명 이런 기업들도 많을 테니까요.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실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월급 계좌에다가 월급을 쫙 다 뿌려야 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우리은행하고 가장 많이 교류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삼성전자 직원들이 다 우리은행 계좌를 쓰면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여기 코퍼레이트 기업의 뱅크 어카운트에서 그냥 직원들의 어카운트로 그냥 숫자만 고쳤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네.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은행의 어카운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간 거래가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야 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의 거래에 엄청나게 큰 금액들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행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기준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준금은 그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누가 정하냐면 중앙은행이 정해요.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도 정하지만 지준율도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금자가 1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반드시 시중은행은 그 100만 원을 예치를 했으면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중앙은행의 지준금으로 반드시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금자가 A라고 하는 은행에 와서 예금을 하면 100만 원을 맡기면요. 이게 중앙은행이에요. 센트럴뱅크에 A라고 하는 은행은 반드시 일정 비율을 예치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걸 결정하는 곳이 중앙은행이고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몇 퍼센트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할 것인가 지준금의 형태로 법정 지준율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3년 2월 28일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금융기관 지급준비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기타 예금은 7%.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을 그냥 뭐 수시 입출금 예금에 이렇게 100만 원을 월급을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받아서 1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시중은행은 여러분이 상대하는 은행은 반드시 7만 원을 중앙은행에 지준금으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뭐 8만 원, 9만 원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은행의 선택이고 반드시 7만 원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금 형태에 따라서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 상호부금, 뭐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지준금으로 적립하면 되고요. 기타 예금은 바로 이게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은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묶어두는 그러니까 묶어두는 그런 어카운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높은 지급 준비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91일짜리니까 이건 3개월이지만 2% 적용이 되고요. 지급 준비율. 그다음에 이제 기타 예금은 수시 입출금식일 테니까 7%예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율이 10%입니다. 조금 더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법정 지준율 7%를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은행이 원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지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준금을 우리가 초과 지준금이라고 불러요. 그 excess reserve는 초과 지준금입니다. 그래서 법정 지준금보다 그러니까 법정 지준율에 따라서 지준금이 정해지겠죠. 7%니까 지준금보다 적게 보유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거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겠죠. 중앙은행에 예치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금고에 돈다발을 쌓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때에 따라서 그 은행들이 충분한 지준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지준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니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정한 미니멈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금융 거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시중 은행이 충분한 지준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당연히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준금이 부족해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출을 해주지 못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대출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드렸듯이 주 거래를 하는 어떤 대기업이 외국 어떤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국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라든가 무슨 뭐 원자력 발전 뭐 관련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론을 받겠죠. 물론 네.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 외국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국내 은행에서 대출 받지는 않습니다. 다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 받아요. 컨소시엄 같은 거 구성해 가지고 이런 일은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상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시행사가 기존에 여기서 살던 주민들이 있잖아요. 예, 재건축 할 때 그 조합원들, 재건축에 참여하는 이제 사람들, 이게 이제 뭐 이주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전세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달을 해주거든요. 시행사가. 그럴 때 이제 국내 은행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이제 뭐 주민들한테 대출을 해주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갑작스럽게 대규모 대출이 발생할 텐데 지준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어떤 시중은행은 이런 신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그럼 뭐 다른 은행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뭐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려오면 돼요. 일단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신규 대출을 해주기 어려울 만큼 지준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는데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캐시가 부족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은행 간 자금 거래를 통해서 필요한 이제 지준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은행이 갑작스럽게 신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B라는 은행한테서 빌려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센트럴 뱅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은행 A가 있고 은행 B가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 A가 충분한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센트럴 뱅크에 A의 계좌가 있잖아요. 여기에 A의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센트럴 뱅크에는 또 B의 어카운트도 있어요. 이제 지준금을 반드시 예금해야 되니까 중앙은행에. 그래서 A한테 충분한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해주기 어렵거나 인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면 그럼 이제 B한테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럼 B가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요. 센트럴 뱅크가 관리하는 이제 전산 시스템에서 이제 B의 지준금을 A의 지준금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이런 거래가 뭐
하루에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장은 바로 이런 은행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페더럴 펀드 마켓이고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은행 간 거래가 바로 콜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시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서 그 형태라든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콜 시장과 페더럴 펀드 마켓은 예, 연방 기금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더럴 펀드 마켓과 콜 시장은 본질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작동의 원리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왜 이러한 시장이 존재하고 왜 이러한 시장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펀더멘털하게 생각해 보면 이 두 시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기에서 중앙은행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의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프랙티컬하게 접근해 보면 이 두 시장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페더럴 펀드 마켓부터 시작할 텐데 페더럴 펀드 마켓은 어떤 시장이냐면요. 은행들이 서로 필요한 자금을 지준금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지준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여유 자금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지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자금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그냥 여유 자금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금고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관심은 지준금 중앙은행에 이제 예치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은 지준금을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바로 페더럴 펀드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 거래는 대체로 일일 하루 동안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이틀, 3일로 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 이내로 빌리는 거예요. 24시간 내에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론이고요. 물론 더 짧아도 상관없어요. 뭐 12시간 안에 상환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드시 24시간 내에 상환을 해야 되고요.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뭐 1억 원을 저쪽 은행에서 저희 은행에서 저쪽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1억 원을 상환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걸 계속해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여하튼 계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이걸 일일물이라고 부릅니다. 일일물. 그래서 페더럴 펀드 마켓은 이제 일일물짜리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이러한 시장을 우리가 오버나잇 마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체로 아침에 계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상환을 하거나 다시 이제 롤오버를 하거나 롤오버는 이제 연장하는 거예요. 또 다시 이제 계약을 써서 그 다음 날로 또 이렇게 연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은행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게 시중은행들이 출근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오버나잇 마켓에서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 이제 자금 거래, 은행 간 자금 거래를 계속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상환해야 될 거 상환하고 계약 연장해야 될 거 연장하고 이제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제 본점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페더럴 펀드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어디에서 온 거냐면 그러니까 연방 기금이란 뜻이잖아요. 연방 기금.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사실 연방 기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잖아요. 그걸 이제 Federal Funds Rate라고 부르고 이걸 연방 기금 금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완전히 직역한 거라서 그러니까 Federal Funds라고 하는 게 어, 사실 연방기금이라고 하면 그냥 여러 페더럴 펀즈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 썼다고 하고 연방기금이라고 하는 한국말만 들었으면 연방기금은 마치 꼭 연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자금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좀 주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방기금은 연방 정부의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연방 정부의 돈이 아니고 개별 은행들이
중앙은행의 지준금의 형태로 예치한 자금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성격도 가지고 있냐면 또 다른 누군가의 은행에게 빌려준 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이 지준금을 예치한 시중은행들이 바로 이 기금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기금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ederal Funds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앙은행, Federal Reserve Bank에 예치해 놓은 바로 지준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지준금 중에 일부는 다른 은행에게 대출을 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은행이에요. 그럼 반드시 법에 의해서 얼마만큼을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겠죠. 이게 이제 지준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만 예치를 해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란 뜻인데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제 지준금을 누군가가 빌려가고 저도 필요한 지준금을 누군가에게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가 매일매일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지준금이 100%제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다른 은행의 지준금을 제가 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loans of bank reserves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지준금이라 그래서 100%제 거는 아닙니다. 물론 페더럴 펀즈의 소유 누구의 소유인가라고 하면 당연히 시중은행들의 소유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의 지준금이 100%내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빌려온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빌려준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이걸 말씀드렸듯이 다 합치면 이것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시중은행들에게 있는 것이죠. 시중은행의 자산이고요. 동시에 이 시중은행의 자산이면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금자들한테 있겠죠. 예금한 사람들이 예금을 하면 은행들이 그 중에 일부를 지준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서는 은행의 자산으로 우리가 카운트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돈은 누구의 것이냐면 예금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콜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콜 시장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콜 시장에서는 지준금만 거래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Federal Funds Market에서는 리저브만 거래가 되는 시장이지만 콜 시장에서는 여유 자금까지도 함께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준금만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콜 시장에서 어떤 금리가 결정이 될 텐데 이 금리를 바로 콜 금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콜 시장은 이제 한국에 있는 초단기 자금 시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은행과 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이제 하루 단위로 빌리고 빌려주는 바로 그러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페더럴 펀드 마켓과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반드시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준금만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콜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조금 다른데 한국은행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하냐면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콜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콜금리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무엇이 다를까? 콜금리와 기준금리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슬라이드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4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선이 기준금리고요. 붉은색 선이 이제 바로 콜금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동결할 때까지는 쭉 가다가 뭐 인하하기로 결정하면 뚝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결하기로 하면 쭉 가다가 인상하기로 하면 또 이렇게 인상하고 계단 형태를 갖겠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에 의해서 금통위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계단 형태의 모습을 갖고요. 콜 금리는 콜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인데 보시면 기준금리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뭐 약간 벗어나는 때도 있기는 한데 벗어나는 시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대체로 거의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와 콜금리는 뭐가 다른 것인가? 콜금리는 은행 간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콜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라고 했습니다. 금리라고 했어요. 초단기 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짧은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상 콜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1일짜리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은행 간 거래에서요. 콜금리.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정책금리고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뭐 동결하기도 하고 인하하기도 하고 뭐 인상하기도 합니다. 그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요. 그 기준금리는 도대체 어떤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이고 어떨 때 그 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언제 적용이 되는 금리인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언제 적용이 되냐면요.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 채권을 판매를 해요. 환매조건부 채권을 팝니다. 그러니까 리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리포. 그러니까 환매조건부 채권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어떤 채권을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리포라고 하는 것을 채권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리포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채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이 채권이 바로 환매 조건부 채권이다라고 하는 어떤 채권이 있는 게 아니고 대체로는 뭐 국공채 같은 것들이에요. 국채. 예. 국채를 어떠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리포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상 이게 변형된 형태의 금융상품이죠. 그러니까 국채를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채를 끼고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를 어떻게 거래를 하는 거냐면 환매 조건부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은행은 제가 좋아하는 은행은 아닙니다만 우리 학교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은행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센트럴뱅크 한국은행이 우리은행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우리은행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국채가 가는 건 아니고요.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니까. 근데 이 리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매를 하면 반드시 대체로 이제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뒤에 우리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일주일 동안 보유하는 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은행은 왜 이러한 권리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살려고 할까? 이게 이제 우리의 퀘스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중앙은행은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를 할 때 이자를 줘야겠죠. 권리를 누군가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일주일 동안 보유하고 있는 건데 중앙은행이 돈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팔 때 일종의 권리를 판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이제 100억 원, 100억 원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판다라고 한국은행이 공시를 했어요. 발표를 하면 시중은행들이 그 환매 조건부 채권 일주일 동안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살 텐데 이자율을 동시에 공표를 합니다. 그때 공표하는 이자율이 바로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팔 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높다면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팔 때 적용하는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중은행이 이제 일주일 동안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매력적인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중앙은행에 이렇게 맡기고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채권을 돌려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권리가
만료가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권리가 만료가 되면 한국은행에 갔던 제 돈 100억 원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올 때 더 높은 이자가 붙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전보다 더 매력적인 게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환매 조건부 채권은 더 매력적인 금융상품이 되고, 그렇다면 시중은행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냐면 환매 조건부 채권을 더 많이 사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시중의 유동성은 중앙은행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팔 때 적용하는 금리가 인상되고,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은행의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겠죠. 환매 조건부 채권이 대신 나가고 시중은행으로, 시중은행에 있는 유동성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을 금융기관에 판매한다면 일정 기간 뒤에 다시 구입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지우겠습니다. 7일 동안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요. 당연히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한 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은행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콜 시장에서 다른 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자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또는 그 자금을 한국은행이 판매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구입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팔 때 적용하는 금리인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살 때 전보다 더 낮은 이자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콜 시장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기준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이자율이 하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콜 시장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시중은행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콜 시장에서 다른 은행에게 자금을 빌려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걸 이제 시장을 돈을 빌리려고 하는 시중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시중은행도 환매 조건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빌리려고 하는 시중은행도 환매 조건부 채권은 금융기관들이 다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지금 필요해요. 그러면 콜 시장에 가서 다른 은행한테 빌릴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조금 일찍 한국은행에다가 되돌려주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변할 때 시중은행들은 이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콜 시장으로 갈지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하거나 처분할지를 계속해서 결정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거예요. 콜 시장에서 더 내가 유리하다면 다 은행들은 콜 시장으로 갈 거고, RP, 그러니까 리포를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콜 시장에 가지 않고 다 환매 조건부 채권을 거래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균형에서 이러한 조정은, 사실 콜 시장은 일일 물자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둘 사이에 조금의 괴리라도 발생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거의 이 두 시장은 즉각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거의 콜 시장의 콜금리도 기준금리를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랑 거래를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면 다 중앙은행으로 몰려갈 테니까 당연히 콜 시장의 콜금리는 떨어질 거고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콜 시장에 몰릴 수도 있어요. 돈을 빌릴 때 한국은행을 통해서 빌리면 기준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돈을 빌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콜 시장으로 갈 거예요. 그럼 콜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설정이 되면 콜 시장은 은행들의 자발적인 선택, 무엇이 자기에게 최선인가에 따라서 콜 시장의 금리가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설정이 되면 콜 시장은 경쟁적인 환경에 의해서 기준금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왜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그렇게 매우 가깝게 트랙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25장을 좀 마무리하고 2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